아, 마지막이네요.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네, 어제 밤새서 준비를 안 하고 플스를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네. 자료는 절반밖에 지금 못했고, 절반이 남아있고, 시간 1시간이고, 제가 랩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자, JPA에, 좀 시간 관계상 많이 추격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한 바퀴를 도는 게 중요하거든요. JPA 컨셉을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다가오는 게 있으니까요. 네. 자, 이 시간에는 JPA 내부 구조, 그리고 JPQL, 그리고 뭐 스프링, 쿼리 DS까지 다 가는 시간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JPA는 영속성 컨텍스트와 프록시, 뭐 즉시 로딩, 지원 로딩, 이거 두 개를 할 거고요. 자, 영속성 컨텍스트는 뭐냐면 JPA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사실. 매핑하는 거, 방금까지 말씀드린. 두 번째는 영속성 컨텍스트예요. 뭐냐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엔티티 매니저를 계속 생성을 해요. 유저 요청이 오거나 트랜지션 뭐 실행되거나 이럴 때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영속성 컨텍스트는 뭐냐? JPA 공부하면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번역을 굳이 하냐면 엔티티를 영구히 저장하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엔티티 매니저 점 persistent를 해가지고 엔티티 객체를 넣잖아요. 그러면 엔티티 객체가 바로 DB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속성 컨텍스트 하는데 잠깐 저장이 돼요. 뭐야 이거? 이상하죠? 자, 엔티티 매니저랑 영속성 컨텍스트에 무슨 차이가 있지? 엔티티 매니저는 눈에 보이는 그 API고요. 영속성 컨텍스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접근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J2 SE 환경에서는 엔티티 매니저 하나당 영속성 컨텍스트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프링이나 이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 쓰면 J2E 환경에서는 여러 엔티티 매니저가 하나의 영속성 컨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일단 말만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은 엔티티 매니저 안에 뭔가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엔티티에는 이런 네 가지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비영속, 영속, 준영속 삭제가 있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영속은 엔티티 만든 상태. 이거는 제가 저번 세미나에서 했던 자료인데 이게 좀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거를 추격해서 10분 만에 저번 거를 추격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비영속은 엔티티를 바로 만든 상태예요. JPA 관련이 없죠. 이거를 비영속이라고 합니다. 그냥 객체를 생성한 상태. 자, 그 다음에 em.persistent로 영속성 컨텍스트에 넣은 상태. 이거를 영속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속성 컨텍스트가 관리하는 거를 영속 상태라고 합니다. em.persist를 하면 바로 DB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영속성 컨텍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맵 같은 놈이에요. 대충 느낌 오시죠? 뭔가 맵 같은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준영속은 뭐냐면 영속 상태였다가 갑자기 빠진 거고요. 삭제는 지우는 거를 삭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영속성 컨텍스트가 왜 있어? 뭔가 지금 JPA랑 DB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죠? 네, 그게 영속성 컨텍스트인데 이걸 쓰면 1차 캐시, 동일성 보장, 커밋하는 시점에 이렇게 실제 인서트 되는 거, 그리고 업데이트 우리 필드만 바꿔도 변경됐죠? 그거랑 지원 로딩이랑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엔티티를 조회하면 먼저 엔티티 넣을게요. 이렇게 1차 persist라고 해서 멤버를 넣으면 저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는 1차 캐시라는 게 있어요. 맵이 있거든요. 이 맵 안에 키는 PK고 값은 그 객체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줄에서 em.find에서 조회해요. 그러면 DB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영속성 컨텍스트를 먼저 뒤져서 똑같은 놈이 있으면 그걸 찾아와요. 대충 느낌 오시죠? 그래서 SQL이 안 나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멤버 2를 조회했어요. 얘는 영속성 컨텍스트 멤버 2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DB에서 조회하고 그 영속성 컨텍스트 넣은 다음에 반환해요. 자, 영속성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게 영속 상태의 엔티티입니다. 영속 상태의 엔티티는 는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왜 는을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같은 놈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속성 컨텍스트 덕분에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쓰기 지연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en.persist로 멤버 A, 멤버 B 넣었죠, 중간에.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커밋하기 전까지는 DB에 안 들어가요. 트랜잭션 커밋하는 순간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이점이 있죠? 여러분, 이걸 하면 배치 SQL을 써서 멤버에 대한 거를 두 노멀 원컬이라는 걸 한 번에 네트워크 통신으로 DB에 다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JDBC 배치를 설정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권을 이렇게 넣거나 하는 거를 그 설정만으로 빠르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JDBC 배치 쓰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다 해줄 수 있어요. 옵션을 켜면. 자, 이렇게 됩니다. em.purchase를 해가지고 멤버 깃을 넣으면 일단 SQL 하나 만들어놔요. SQL 저장소라는 데 넣어놓고 그 다음에 1차 캐시도 넣어놓고 멤버 B를 넣으면 그 멤버 B도 쓰기 전 SQL 저장소에 넣고 그 다음에 1차 캐시에 넣고. 자, 그럼 아직 DB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DB에 언제 들어가냐? 커밋을 치면 그때 내부에서 플러시라는 동작이 일어나면서 저 쓰기 전에 SQL 저장소에 있는 쿼리를 다 보내버려요. 여기서 주의할 거. 플러시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컨텍스트에 있는 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고 SQL만 맞추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게 가능하죠? 트랜잭션의 커밋이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걸 작업 단위라고 말하는데 트랜잭션은 DB에 미리 인서트를 하든 나중에 한 방에 몰아서 하든 결국 트랜잭션 커밋 하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트랜잭션 커밋 직전에 쪼장 넣어준다. 근데 변경 감지. 값만 바꿨어요. 업데이트란 메소드 없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커밋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영소스 컨텍스트 내부에 스냅샷을 떠나요. 딱 들어가는 순간 처음에 첫 상태를 스냅샷으로 떠나요. 그리고 트랜잭션 커밋하는 순간 다 비교해요. 같은 놈이 있으면 업데이트 컬을 날려서 변경된 놈이 있으면 변경된 걸 찾을 수 있겠죠. 처음에 넣을 때 스냅샷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업데이트 컬이 나가고요. 삭제는 넘어가고 플러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소스 컨텍스트의 변경 내용을 DB에 반영하는 건데 커밋 시점에 일어납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세 번째 건데 아니군요. 네, 플러시가 발생하는 시점은 영어는 좀 애매하네요. 네, 이렇게 볼게요. 직접 플러시 호출해도 되고요. 아니면 트랜지션 커밋 시점에 무조건 플러시가 된다. 플러시 안 되면 큰일 나겠죠. 쿼리가 안 넘어가고 진짜 트랜지션 커밋 되면 아무 데이터도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JPQL 쿼리를 실행하기 직전에도 플러시 호출됩니다. JPQL 쿼리는 SQL 바로 DB에 날리는 거거든요. JPQL이 번역돼서. 근데 그때 DB에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유는 넘어가고요. 오토랑 커밋이나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기본으로 거의 오토를 쓰신다 보면 됩니다. 자, 플러시의 핵심은 영소스 컨텍스트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현재 영소스 컨텍스트란 DB를 싱글을 맞추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준영속 상태는 넘어가고요. 이건 뭐냐면 영속 상태였다가 영소스 컨텍스트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번 영속 상태였다가 영소스 컨텍스트가 사라져 버리거나 해서 뭔가 영소스 컨텍스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객체를 준영속 상태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영속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개발자가 직접 하는 일은 없고요. 그냥 영소스 컨텍스트에서 갑자기 날아가 버리거나 엔티티 매니저가 날아가 버려서 준영속 상태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프링에서 골뱅이 트랜잭션을 끝날 때 그때는 영소스 컨텍스트 날아가거든요. 스프링에서는. 그러면서 준영속 상태가 됩니다. 준영속 상태가 되면 영소스 컨텍스트에 도움을 못 받으니까 데이터 변경해봐야 DB에 업데이트 컬이 안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갔네요. 예, 이제 즉시 로딩과 지원 로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막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 외계인이 사람 머리에 주입하듯이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관계상. 자, 즉시 로딩과 지원 로딩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멤버를 조회할 때 팀 객체 항상 미리 조회해야 될까? 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로직상 멤버만 쓰고 연관된 팀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조인 쿼리에서 미리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매니토원의 패치라는 데다가 패치 타입을 레이저로 세팅해 놓으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멤버 객체를 em.find로 조회하면은 팀 객체는 실제 DB에서 조회하는 게 아니라 가짜 객체를 만들어요. 그 쿼리로, 셀렉트 쿼리도 멤버 객체만 조회하게 돼요. 그리고 저 팀은 프록시라고 부르는 가짜 객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널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가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멤버.팀을 호출해요. 멤버에서 get팀을 호출해서 저 team.getName처럼 실제 저 팀 객체를 조회하는 순간 DB에 셀렉트 쿼리를 날려서 이 팀 객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정확히 바꾼다는 표현보다는 이 프록시가 실제 객체를 조회하는 건데 어쨌든 뭐 디테일한 거는 빼고 일단 어쨌든 레이저로 세팅해 놓으면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셀렉트 쿼리가 날아가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멤버 팀을 자주 사용해. 멤버를 그럼 조회할 때 팀을 항상 조회하는 게 빠르잖아요. 원 쿼리로 조인 쳐가지고 이거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멤버를 파인드에서 가져오는 순간 조인 쿼리가 날아가가지고 멤버랑 팀을 함께 조회하게 됩니다. 성능상 이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지연 로딩을 잘 쓰세요. 즉시 로딩은 절대 쓰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절대라는 거는 이제 반격의 여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연 로딩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전부 지연 로딩을 씁니다. 즉시 로딩을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멤버 조회했어요. 그럼 옆에 멤버가 팀 조회했어. 팀이 또 뭐 조회했어. 즉시 로딩 돼 있어. 이거 다 걸리거든요. 물론 뭐 몇 개까지 개수를 정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실무에서 그게 SQL이 너무 많이 쳐서 튜닝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다 지연 로딩을 걸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즉시 로딩을 사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SQL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즉시 로딩은 그 이후에 말씀드릴 JPQL에서 N+1 문제라는 걸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근데 이제 핵심은 many to one이랑 one to one처럼 하나를 조회하는 건 지연 로딩으로 기본값이에요. 아, 즉시 로딩이 기본값이에요. 이 레이즈로 바꾸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팀 프로젝트 이제 오픈하기 전에 성능 테스트 했는데 이거 패치 때문에 이거 디폴트 값 이거 레이지 세팅 안 하고 걸려가지고 즉시 로딩 바바바바 해가지고 쿼리가 막 다쳐가지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이 막 조회가 돼가지고 퍼포먼스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연 로딩으로 다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연 로딩인데 지연 로딩을 세팅해 놓으면 SQL이 여러 번 나가잖아요. 그 JPA 2.1에 추가된 객체 그래프 탐색 기능이랑 그다음에 그 JPQL에서 패치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걸 쓰면 원하는 객체를 한 번에 딱 조회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걸 쓰는 게 나아요. 그냥. 다 지연 로딩을 세팅하고 필요할 때만 즉시 로딩으로 미리 가져온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패치 조인이나 객체 그래프 탐색을 사용하면. 그렇게 최적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면 좋겠지만 넘어갈게요. 실습하면 좋겠지만 넘어갈게요. 저에게 25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PPT는 150장이 남아있어서 지금. 네. 정말 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음은 이거 다 전달드리고 싶은데. 참. 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객체 지향 쿼리. 이건 오도도도 넘어갈게요. 자. JPA는 다양한 객체 지향 쿼리를 지원합니다. JPQL이 대표적이에요. JPQL이 제일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걸 지원하게 하는 써더리예요. 자, JPA 크리테리아는 정말 악마의 문법을 가진 게 있거든요. 이건 그냥 딱 보는 순간 바로 안 쓰고 싶어요.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절대 안 씁니다. 대신에 쿼리 DSL이라는 걸 써요. 이건 뭐냐면 JPQL은 아까 보신 셀렉트 프롬이 쿼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객체 지향적으로 JPA 크리테리아랑 발음이 좀 그슥하네요. 예. 쿼리 DSL은 이거를 JPQL을 자바 코드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빌더예요. 근데 자바 코드로 작성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바의 가장 큰 강점, 타이 세이프. 컴파일 시점에 쿼리 문법 오류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걸 쓰면. 거의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완전 쇼킹이었고요. 오픈소스, JPA 크리테리아는 완전 지저분하고 쿼리 DSL은 너무 이쁩니다. 거의 한번 보시면 매료되실 거예요. 그리고 동적 쿼리 DSL 사용하면 동적 쿼리 작성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JPA의 최고의 단점이 동적 쿼리거든요. 제가 마이바티스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적 쿼리 작성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 거 좋은데 쿼리 DSL 쓰면은 그냥 그런 것까지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이티브 SQL 뭐냐면 JPA도 모든 걸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이티브 SQL 자체를 쓸 수 있게 해줘요. 네. 근데 그럼 차이가 뭐지? 그냥 내가 JDBC로 쓰는 건 차이가 뭐지? 네이티브 SQL을 써서 엔티티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엔티티를 조회하면 용소스 컨텍스트에 관리가 되죠. 그러면은 그 이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DB, JDBC로 조회하면 그냥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을 조회할 뿐이에요. 수정이나 이런 거 하려면 안 돼요. 그런 거. 대충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JDBC API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토비의 스프링 IC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JDBC AOP 같은 거 잘 써서 용소스 컨텍스트만 잘 플러시해서 맞춰주면 마이바티스랑 스프링 JDBC 템플릿이랑 같이 쓰는 거 어렵잖아요. 저희 팀에서는 마이바티스는 안 쓰고 스프링 JDBC tem플릿은 꼭 필요하면 한 번씩 씁니다. 네. 그리고 같이 묶어서 쓰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JPA로 다 해결하고요. 정말 가끔 네이티브 쿼리를 쓰거나 그럴 때만 스프링 JDBC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레거시거나 이럴 때. 자, JPQL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대충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또 가장 단순한 조회 방법이고 나이가 18살 이상이라 찾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다 했던 얘기고 이렇게 한다 아까 했던 얘기고 JPQL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테이블이 아닌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객체 지향 쿼리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실제 SQL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콘솔에 다 찍힙니다. 네. 그리고 이 JPQL을 보면 어떤 SQL이 나올지 다 짐작이 돼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자, 문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SQL이랑 똑같죠?
거의 똑같고 객체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객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다른 특징들만 아시면 됩니다. 자, 문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 넘어가고 두 번째, 엔티티와 속성은 대소문자로 구분합니다. 멤버, 왜냐 이건 자바 클래스잖아요. 자바 클래스는 대소문자 구분하죠. 유저 네임 필드, 자바 클래스잖아요. 이거는 구분을 하고요. JPQL 키워드 자체는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셀렉트를 대문자로 하고 프롬을 대문자로 하고 웨어를 소문자로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엔티티 이름을 사용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건데 테이블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별칭이 필수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기 select m from member 하고 as m, as는 생략할 수 있고 저 m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하이버네이트를 구현체로 쓰면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생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뭐 get result 리스트 하면은 컬렉션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요. 결과가 무조건 하나면 싱글 리스트 리절트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땡땡 해가지고 이름 기반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어요. 위치 기반 파라미터보다는 이름 기반 파라미터가 훨씬 안전해요. 위치 기반에 중간에 인덱스 하나 추가되거나 이러면은 잘못하면 뻥 나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무슨 말이냐면 조회 대상을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엔티티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고 멤버, 두 번째는 멤버와 연관된 팀 객체를 조회하는 거고 이렇게 세 번째처럼 단순하게 값을 조회할 수, 값의 나열을 조회할 수도 있어요. 보통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로 바로 받을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여러 한 테이블 10개 있어요. 이거 조인해가지고 원하는 필드만 조회해야 속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객체 그래프로 조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원하는 데이터 집어서 조회해야 돼요. 그 뷰에 원하는 거는 그 객체 지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 테이블 각각에 맞는 데이터들만 몇 개 속간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다예요. 그럴 때는 딱 보고 이거는 너무 조인 많이 하고 이질적이다 하면 그냥 요구하는 목표 자체가 객체나 객체 지향적이 원하지 않아 하면 그냥 이렇게 원하는 값 나열해서 찍으시면 돼요. 네. 그런데 DTO를 만들 때 편하게 뽑고 싶잖아요. 그 가져와서 또 언제 세팅하겠어요? new 명령이라는 걸 쓰시면 저 값을 나열할 때 저 DTO 안에 세터로 인젝션, 생성자로 해서 쭉쭉 들어가서 인젝션 됩니다, 값이. 요걸 쓰시면 편리하게 DTO를 할 수 있겠죠. 뭐 디스팅크트 쓸 수 있고. 자, 페이지. 요게 대박인데요. 자, JPA는 페이징을 단 2개의 API로 맞췄습니다. 자, 오라클 쓴다고 로우넘, MySQL 리미트, 또 다른 거 뭐 오프셋. 이걸 하다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쿼리는 쿼리로 딱 짜고 페이징 API 밑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오더바이 넣었습니다. 지금 그 아시죠? 페이징 쿼리에서 오더바이가 들어간 건 안 들어간 건 천지차인 거. MySQL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MySQL 방어를 쓰면 오라클 방어를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본 코드죠? 그 한 번, 두 번 랩핑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더바이 때문에. 네. 이렇게 쿼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게 아니면 그냥 이걸로 다 돼요. 그냥 이게 짜주는 쿼리가 그냥 실수도 안 하고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못 넣으신 분은 알겠지만 더 최적화하고 싶어. 그때는 네이티브 SQL을 써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걸로 웬만한 비즈니스로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집합과 정렬 다 되고요. 뭐 그룹 바이 헤딩 다 되고 오더 바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인 다 됩니다. 내부 조인, 인너 조인, 아우터 조인, 세타 조인은 뭐냐면 아무거나 조인하는 거. 그냥 아무 필드로나 내 이름과 팀의 이름이 같으면 조인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JPQL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인 가 뭐냐면 연관관계가 있으면 아우터 조인 할 수 있는데 연관관계가 없으면 그 내부 조인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타 조인이 내부 조인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 약간 치명적이고 좀 단점이긴 한데 하이버넷 5점대를 기대해 볼게요. 네. 없으면 뭐 정 안 되면 네이티브 SQL 짜는 거죠. 뭐. 패치 조인 이건 뭐냐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연 로딩으로 다 세팅해 놨어요. 근데 원하는 거를 한 번에 원커리로 딱 조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원을 조회할 때 팀을 같이 조회하고 싶어요. 다 지연 로딩으로 세팅해 놨지만 즉시 로딩처럼 한 번에 커리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때는 조인하고 패치를 딱 치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팀이죠. 그럼 멤버와 연관된 팀도 원커리로 같이 가져와서 객체 세팅해 줍니다. 자, 이건 예시고요. 멤버 조인 패치해서 하면은 쭉쭉쭉쭉 해서 가져오고 저 멤버와 팀을 함께 조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걸로 성능 최적화를 다 해요. n+1 문제가 터질 때도 뭐냐면 하나의 쿼리를 했는데 여러 개가 지금 반복문 돌면 쿼리 계속 나가겠죠. 이 패치 조인으로 가져오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립니다. 뭐 이런 거 지원하고 이런 함수가 있고 케이스식 뭐 너리프라든가 있고 내가 정의한 펑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신 하이버네이트는 하이버네이트 방언에 추가해야 되는데 도큐먼트를 보시면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적 쿼리. 뭐냐면은 아까는 다이나믹하게 내가 문자로 쿼리를 짠 거고 이것도 다이나믹하게 짠 거긴 하지만 문자긴 하지만 정적이에요. 그럼 미리 이름을 부여해 놓고 쿼리를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점에 문법 체크를 해줘요. 쿼리를 미리 파싱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쿼리의 오류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XML에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 JP의 설정은 XML이 먼저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좀 뭔가 심각하게 다르다도 XML만 여러 번 만들어서 배포하면 각 환경에 맞는 방언으로 해결 안 될 때 이 XML을 여러 번 배포해서 하면은 그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른 XML을 배포할 수 있어요. 솔루션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좀 유용하겠죠. 네, 시간이 없고요. 쿼리 DSL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쿼리 DSL은 이게 정말 그 아트의 경지인데 일단 오픈소스고요. 이 링크를 가시면은 최동균 님이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JPQL의 문제는 뭐냐면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는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도 타입 체크해서 너무 거지 같아요. 이게 너무 뻑이 잘 나요. 특히 다이나믹 쿼리 짜자면 완전 지옥이죠. 네. 그리고 실행해 보기 전까지 대부분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해요. 쿼리 DSL은 문자가 아닌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바의 최대 장점은 타입 세이프 하다는 거거든요. 컴파일 시점에 오류를 잡는 게 가장 좋은 에러, 컴파일 에러. 네. ID에서 바로 빨간불이 뜨면 탁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코드로 작성하기 때문에 코드 자동 완성이 돼요. 여러분, 쿼리 짤 때 머리가 나쁜, 저처럼 머리가 나쁘신 분들도 점을 찍으면 코드 어시스턴스로 어떤 필드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고 쉽고 JPQL과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동적 쿼리 작성하기 정말 짱이에요. 물론 동적 쿼리보다는 항상 정적 쿼리가 좋다는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네. 어떻게 동작하냐면 쿼리 DSL은 그냥 JPQL을 만들어주는 빌더일 뿐이에요. 결론은 JPQL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JPQL이 그냥 SQL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네. 쿼리 DSL은 뭐 별게 아니라 그냥 JPQL을 만들어주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메이번에 라이브러리 세팅하고 이 플러그인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해야 쿼리 DSL은 이 쿼리를 하기 위해서 Q라는 타입을 별도로 생성합니다. 멤버 엔티티가 있으면 Q 멤버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로 쿼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 생성된 건 이렇게 되고요. 플러그인 해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사이트 가면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자, 위에 JPQ를 적었죠. 요거를 쿼리 DSL로 짜면 이렇게 짜면 됩니다. 먼저, 뭐 JPA 쿼리, 이거는 이제 쿼리 DSL 쓰려면 필요한 거고. 자, 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저기서 Q 멤버 아까 말한 걸로 이제 멤버를 변수를 잡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쿼리 점프로 where m.ag.gt18. 네, 그러면은 18세보다 많은 애를 찾겠다는 거죠. 지금 JPQL랑 거의 똑같죠. 이렇게 하면은 저 JPQL을 만들어서 실행이 됩니다. 느낌 오시나요? 이거를 코드로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 끝나고 되면 보겠습니다. 조인, 이렇게 조인해서 합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코드 이걸 짠다. 내가 점을 찍었어. 코드 어시스가 딱 나타나. 그 엔터를 키보드로 엔터를 탁 쳐. 느낌 오시죠? 내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페이지도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쿼리. 동적 쿼리를 그냥 코드로 다 짜요. 여러분, 문자로 짜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자 더하기 하다가 마지막에 보통 엔터를 안 넣고 문자가 더하기 되면서 쿼리가 뻑이 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그럴 일이 없어요. 컴파일 다 하면 오류가 다 잡혀요. 네. 자바의 장점이 타입 세이프인데 그 자바의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뭐 자바나 이런 타입 세이프 언어가 스크립트 언어에 비해서 최고의 장점은 컴파일 타임에 오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려야 돼요. 네. 쿼리 DSL을 쓰면 그 장점을 정말 100%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코드를 여러분 문자로 짠다 생각하면 생각보다 훨씬 끔찍할 거예요. 문자 더하기 하면서 막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쿼리 DSL은 그리고 너무 쉬워요. 누가 봐도 그냥 점 찍으면 어디에 뭐가 나올지 느낌이 와요. 아, 그룹 바이 헤딩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냥 다 와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공부할 게 없다는 거죠, 거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원하는 객체의 필드 찍어가지고 DTO로 뽑는 것도 다 제공이 돼요. DTO로 뽑으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쿼리 DSL을 자, 제가 잠시만요. 자,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해놨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자, 제가 이걸 주소 차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쿼리 DSL 세팅이 다 돼 있고요. Q 파일이 다 나와 있어요. 쿼리 점 프롬 느낌 뭐죠? 셀렉트 프롬 프롬이 해야 되니까 이거 회원 멤버로부터 웨어인데 뭐냐면 멤버 점 나이가 크다 18살이 이고 잠시만요. 엔드 여기 다 안에서 해야죠. 참. 엔드 멤버 점 이름이 스타트 미스 이런 게 있어요. 느낌 오시죠? 네. 그러면은 적절한 라이크문 나가겠죠. 하이로 시작하고 끝이 아니야. 오더 바이를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딱 M. 나이로 너를 나이로 DSC 해주겠어. DSC가 지금 여기서 코드 어시스턴스 나왔죠? 난 DSC 못 외우지만 엔터를 딱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점 리스트 네 프로젝션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회원 객체를 가져오겠다 또는 회원에 있는 나이만 뽑겠다. 리스트를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또 싱글 무시게임가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점 또 이거를 페이징 쿼리를 쓰고 싶으면 또 오프셋 이런 거에서 페이징 쿼리를 쓸 수가 있어요. 네, 대충 느낌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견은 쿼리 DSL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네, 거의 그 정도로 좋고요. 네이티브 JPQ를 저는 써요. 자주 뜨는데 그러니까 다이내믹 쿼리가 걸리면 무조건 쿼리 DSL 쓰고요. 다이내믹 쿼리가 안 걸리고 정적 쿼리인 경우에는 그 스프링 데이터 이후에 말씀드릴 걸 받아서 JPQ를 많이 짜긴 해요. 그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동적 쿼리 짜야 되면 이만한 게 없어요. 그냥 이걸 가셔야 돼요. 안 그렇고 막 이상한 JPA 크리테리아 공부하시는 순간 바로 멘붕이고 JP가 싫어지실 거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겠습니다. 7분이 남았지만 여러분의 커피 타임을 5분간 아꼈어요. 나 욕심꾸러기니까. 네. 자, 이제 왔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이건데 하이라이트가 이 시간이 없어서 자, 스프링과 JPA.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거고요. 정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프링 쓰려면 어떻게, 스프링에서 JPA 쓰려면 어떻게 했냐. 일단 스프링 OR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넣으시면 되고, 부트는 스프링 스타터 데이터 JPA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건 스프링 데이터 JPA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로컬 컨테이너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빈이라는 걸 등록해줘야 됩니다. 이거 스프링에서 가이드 하는 방법이고요. 스프링에서 JPA를 쓰려면은 이거를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펄시스 XML 필요 없어요, 이제. 왜냐? 스프링에서 다 해버려요, 그 일을. 자, 그래서 요 코드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스프링 다 쓰잖아요. 이게 또, 자, 여기서 자바 컨피그를 쓴다. 나 XML만 써봤다. 네, 네, 적극성이 떨어지시는군요. 네. 네, 자, 자바 컨피그, 저는 자바 컨피그만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에 케이스 유주 회장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네. 그냥 어찌나 신기술을 계속 넣는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이 틈을 다녀서 욕을 한번 했고요. 데이터 소스 세팅하고 트랜잭션 매니저를 세팅하는 데 주의할 게 있어요. JPA 트랜잭션 매니저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를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컬 컨테이너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빈을 등록하면 되는데 그 스프링 사이트에 친절히 가이드가 돼 있어요. 이거 검색해보면.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JPA 프로퍼티 해가지고 저 쇼 SQL에 아까 넣었던 거 다 넣었던 거 보이시죠? 데이터 소스만 지금 따로 놓고 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팩토리 B, 자, 첫 번째 라인부터 볼까요? 첫 번째 라인은 데이터 소스 위에서 생성한 거 넣었고요. 두 번째 패키지 투 스캔. 이건 뭐냐면 엔티티가 있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set JPA 밴드 어댑터. 뭘 쓸 거예요? 하이버네이트, 이클립스니까 뭐 쓸 거냐? 하이버네이트 밴드 어댑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는 하이버네이트 전용 속성들이나 JPA 속성들을 이렇게 쭉 추가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끝. 펄신스 XML2를 여기서 대신해 줍니다.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 엔티티 매니저 어떻게 써?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리파지토리가 DAO라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시겠는 분은. 여기다가 펄신스 컨텍스트라고 하면 엔티티 매니저 넣어주면 스프링이 또 뭐 합니까? DI 하는 놈이잖아요. DI를 딱 해주게 됩니다. 보시죠? 예. 그 영성성 컨텍스트를 스프링이 DI를 해줄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꺼내지 않아요. 스프링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편하죠. 예. 오토 Y 하듯이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JPA 트랜지션 매니저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JPA 트랜지션 매니저 쓰면 나는 마이파티스도 같이 쓰는데 이거 쓰시면 마이파티스도 같이 이걸로 돼요. 네.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에서 쓰는 거 요 JPA 트랜지션 매니저하고 같이 다 돌아갑니다. JSP 템플릿도 이렇게 하면 JPA랑 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얘를 쓰시면 되고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토비 스프링에서 정리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토비 스프링의 이 부분은 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요거 쓰면 되고, 자. 그러면, 엔티티 매니저 들어왔어요. 엔티티 매니저 어떻게 활용해? 자,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생성되고 언제 죽을까요? 영성성 컨텍스트가. 자, 그게 언제 생성되고 언제 되냐면, 지금 그 J2E 환경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방법 그대로 써야 돼요. 엔티티 매니저 주입받았죠. 내가 생성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생성되고 언제 소멸돼? 알아야 되겠죠. 자, 언제 생성되냐면 트랜잭션 시작할 때 생성되고 트랜잭션 끝날 때 죽습니다. 영성성 컨텍스트가. 아시겠죠? 영성성 컨텍스트가 플러시 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스프링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기본 전략이고 J2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트랜잭션 범위의 영성성 컨텍스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 엔티티 매니저가 여러 엔티티 매니저가 하나의 persistent 컨텍스트에 영성성 컨텍스트에 접근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트랜잭션 걸었어. 서비스 계층과,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예인데 서비스 계층과 DAO 계층에서 둘 다 엔티티 매니저 주입받았어요. 그 엔티티 매니저는 다르지만 그 둘 다 같은 영성성 컨텍스트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려우면 그냥 스프링에서 알아서 넣어주는 거나 알아서 관리해주고 트랜잭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만 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헬로 컨트롤러 들어왔는데 트랜잭션 AOP가 실행됐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리파지토리 1, 2 저기 다 엔티티 매니저 다 접근해도 저기서 엔티티 매니저 다 주입받아서 세 군데에서 다 접근해도 같은 영수도 컨텍스트에 다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로 서비스에서 뭐 한 놈 저장했어요. 그러면은 리파지토리 1에서 찾으면 콜이 안 하고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트랜잭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코드 다 넘어가고요. 자, 영성성 트랜잭션이 같으면 같은 영수도 컨텍스트를 사용한다. 트랜잭션이 다르면 같은 엔티티 매니저로도 다른 영수도 컨텍스트를 사용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애플리케이션 멀티스레드잖아요. 마치 싱글 스레드로 개발하듯이 개발하시면 돼요,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가 복잡한 멀티스레드 상황을 다 정리해 줬어요. 그냥 싱글 스레드 사듯이 그냥 쭉쭉쭉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트랜잭션 범위의 영성 컨텍스트는 약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트랜잭션 끝나면 영성 컨텍스트 끝나죠? 그러면 그 엔티티가 무슨 상태가 됩니까? 준영성 상태가 돼요. 엔티티 매니저의 도움을 못 받아요. persistent 컨텍스트의 영성성 컨텍스트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업데이트도 못하죠. 또 지연 로딩 이런 것도 하려면 영성 컨텍스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스프링 쓸 때 컨트롤러랑 뷰에서 엔티티 연관관계 하면은 뻥나요. 널이거나 아니면 뭐 레이지 익셉션 나요. 뭐 그게 왜냐면 영성 컨텍스트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대충 이해하셨죠? 몰라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이제 마지막 이제 지금 24장의 장표가 남았고 저에게는 1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5분만 더 뺏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코드를 한번 보죠. 여기 있네요. 오, 때마침 잘 됐네요. 자, 롤백을 하고 오, 이렇게 많이 롤백 되다니. 어제 일은 기억하지 마. 자, JPA로 짜면 이렇게 보통 짜시게 됩니다. 리파지토리가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 persist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딜리트는 찾아서 지워야 되고 find all 하면 이 아이디 이놈이 이게 지가 자동으로 라인을 껐네요. 네. 이렇게 find all이면 find all 이런 거 뭐 쓰진 않겠지만 예제니까요. find one OMG find로 찾고 find all은 쿼리를 짜야 되겠죠? JPQL은 find by name
여기서 네임은 이거 이렇게 짜서 반환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리파지토리 코드죠. 네. 자, 여기에도 지루해. 왜 지루하냐? 뭔가 CRUD 반복하는 것 같죠? 느낌 오죠? 콜이 안 짰다 싶었지 CRUD 반복한단 말이에요. 세상엔 천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JP가 스프링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그 스프링 커뮤니티에서 최근 JPA가 핫한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사실 JPA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기보다는 스프링 데이터 JPA랑 막 콜리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JPA가 약간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스프링 데이터는 여러분 RDB든 NoSQL은 CRUD는 항상 지루해요. 스프링 데이터라는 프로젝트는 그냥 이걸 다 추상해버리겠다 CRUD를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 밑에 스프링 데이터 JPA가 있습니다. 그 우리 스프링 사이트에 가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반복되는 CRUD 방금 본 놈을 줄인 거예요. 저 땡땡땡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코드가 그렇게 길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멤버 리파지토리만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겠죠. 코드가 다 짜져 있겠죠. 아까 본 코드를 상상하세요. 자, 이게 지루하게 반복이 돼. CRUD가. 자, 근데 스프링 데이터 JPA는 이 CRUD를 세련된 방법으로 해결하고 개발자는 인터페이스만 작성하면 되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가 구형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주입해줘요. 인터페이스만 작성하면은 개발이 끝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래. 자, 요렇게 보니까 이제 느낌 안 오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코드를, 똑같은 코드를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별로 추가할 거 없고요. 끝입니다, 이제. 잠깐만요. 요거 지울게요. 이거 안 넣어도 돼요. 제가 괜히 넣었네요. 이것도 지우고. 지금 방금 보여드리려고. 자. 끝. 또, 그러면, 잠깐. 여기서 클라이언트 코드가 있죠. 이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코드가 이 지금 뭐 컨트롤러에서 그냥 단순히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쓰는 거 있죠. 여기서 지금 클라이언트 코드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요. 리파지토리만? 네. 요 이름은 파라미터 받아야죠. 네네. 그리고 자, 얘가 뭔 일을 해줘? 왜 이게 가능한가? 자, 약을 파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네. 이 인터페이스 중에 방금 상속받은 게 JPA 리파지토리라는 거 받은 거예요. 거기 그게 다 있어요. JPA 리파지토리에 CRUD랑 뭐 카운트부터 시작해서 뭐 별 희한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그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만 받으면은 스프링 데이터 JPA가 제가 인식해가지고 이 리파지토리를 지가 만들어서 인젝션 시켜줘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세팅하시면 되고요. 부트는 요 밑에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요즘 부트 정말 핫하죠. 네. 그리고 JPA에서 요 리파지토리 위치를 이렇게 해주고 리파지토리 위치를 적어주셔야 돼요. 패키지 위치를. XML도 이런 설정이 있고 해주시면 끝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기능이 있나? 공통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다. CRUD가 있고, 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요 그림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모 개발자의 책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쭉 보시면은 대충 느낌 오시죠? 웬만한 게 다 있습니다. 기본 CRUD 뿐만 아니라, find all부터 시작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쿼리 메소드 기능. 자, 지금 해결이 됐는데 한 놈이 해결 안 되게 있어. 뭐냐면, 자, 여기서 find by username. 이거 해결 안 되죠. 왜냐? 저거는 내가 정의한 거잖아요. 기본이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럼 구현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얘가 무슨 기능이냐면 메소드 이름으로 쿼리를 생성해 주는 게 있어요. find by username. 그러면 지가 유저네임으로 검색하나 보다 하고 그런 JPK를 만들어서 던져서 가져와요. 와우, 놀랍죠? 예, 스프링 데이터 JPA 몰랐다 손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많네요. 와, 놀라셔야 되는데 가슴으로 놀랐으면서 아직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네. 네. 그 다음에 JPA 네임드 쿼리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도 메소드 이름과 매칭해서 바로 찾아버려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대박. 그 네임드 쿼리를 골뱅이 쿼리 어노테이션으로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건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일단 자, 요렇게 해다 주십시오. 이메일과 네임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런 인터페이스 메소드만 정의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멤버 m where m.email은 뭐고 name은 뭐다 해서 찾아버려요. 이게 뭐 이상적인 거잖아요. 아, 컴퓨터야 이렇게 해라 딱 시키면 지가 알아서 예 주인님 JPK를 제가 이렇게 작성하고 반환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반환이 딱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건 조건이 있어요. 복잡한 건 안 돼요.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복잡한 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거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복잡한 것도 간단한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름으로 안 되겠고 뭔가 내가 직접 짜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골뱅이 콜에서 JPQ를 여기에 바로 박을 수 있어요. 요것도 무슨 장점이냐면 애플리케이션 띄울 때 문법 체크해 줍니다. 컴파일 시점에는 안 되지만 애플리케이션 띄울 때 파싱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딱 5분만 더 할게요. 예. 지현님이 지금 나가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이름 기반 파라미터 바인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놀랍게도 자바 8이 돼야 저 골뱅이 파라 모노테이션을 안 쓰고 필드나 변수명은 기본적으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컴파일 할 때 옵션을 줘가지고 남기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골뱅이 파라 모노테이션 쓰시는 게 안전하고요. 저렇게 사면은 이름 기반으로 요 매핑에서 파라미터 바인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게 대박인데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 내가 이렇게 처음처럼 리스트를 받겠다 그러면 그냥 리스트로 줘요. 지금 하나 받겠다 그러면 하나로 줘요. 이건 중요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아트의 영역인데 페이징과 정렬 기능이 그냥 제공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find by name 했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저 pag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넘기면 저희 값 채워서 넘기면 페이징 콜이 자동으로 나가요. 아까 find by name이랑 똑같은데 요것만 추가하면 돼요. 파라미터로. 그러면 페이징 콜이가 돼서 나가요. 느낌 오죠? 느낌 오죠? 네, 느낌 팍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 반환 타입의 페이지로 받으시면 여러분 토탈 카운트 받아야 될 때 있잖아요. 페이징 처리하면. 그러면은 지가 콜이 날려요. 카운트 콜이 날리고 데이터 콜이 날려서 이런 놈을 받아내요. 여기는 토탈 데이터랑 페이지 사이즈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요거 그냥 받아서 뷰 개발자한테 제이슨을 딱 주면 지가 알아서 페이징 쫙 정리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서버 사이드에서 별 할 게 없죠. 하하하. 네.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웹 확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JPA뿐만 아니라 스프링 데이터 여러 군데서 쓸 수 있고요. 요 enable 스프링 데이터 웹 서포트를 딱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엄청난 기능이 들어오는데 페이징과 정렬 기능과 도메인 클러스 컨버터라는 두 가지 기능이 옵니다. 뭐냐? 자, 여러분. 딴 거 다 보지 말고 저 멤버, 물음표, 페이지는 제로, 사이즈는 20개, 소트는 네임, DSC로 넘겼어요. 그러면 저 컨트롤러입니다. 자, 여기 리스트에서 페이저블 객체를 받았죠. 페이저블 객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저블 객체를 받으면 저 값들이 다 들어가서 페이저블 객체가 세팅이 돼요. 자, 여러분 이거를 JP한테 그냥 주면 되겠죠. 느낌 오십니까? 아까 봤던 이거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할 게 없을 거지. 나는 페이징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두 개부터 해놓고 이제 따다닥 해놓고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드리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조건이 있어요. 간단한 엔티티를 되고 막 복잡하게 조인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또 이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또 찾아보면 또 괜찮은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메인 클래스 컨버터 기능. 자, 이거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멤버 슬러시 멤버 아이디가 넘어와요. 멤버 아이디가 뭐 10이나 100이나 넘어오겠죠. 자, 그런데 저 패스 베리어로 받으면 지금 멤버 아이디는 롱이잖아요. 뭐 스트링이라고 합시다.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멤버 객체를 바로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원래 어떻게 짜시겠어요? 멤버 식별 받아서 뭐 리파지토리에서 가져와가지고 반환하거나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메인 클래스 컨버터를 옵션을 넣어놓으면 식별자로 바로 멤버 클래스를 바로 바인딩 받아 쓸 수 있어요. 그 컨트롤러에서. 수정할 때 이게 참 유용하거든요. 객체 수정하는 거 같은 경우 수정 화면에 객체 넘길 때 참 유용해요. 이런 걸 쓰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가 리파지토리 찾아가지고 뒤져서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쿼리 데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자, find all에서 저 쿼리 타입을 바로 넘겨버리시면 돼요. 리파지토리 전 find all이라는 게 제공이 돼요. 그 조건이 있는데, 쿼리 DSL predicate execute를 임플리먼트 받아요. 리파지토리에서. 그러면은 요 펑션들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저 펑션에는 쿼리 DSL 조건을 넘기시면 돼요. q member
그 쿼리 멤버 네임 해가지고 equal name 하면은 멤버 이름은 똑같은 거를 찾는 게 나가요. 그 쿼리 DSL을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약 사항은 있습니다. 단순한 것만 되고 그 좀 복잡한 조인이 들어가거나 아우터 조인이 들어가야 되면은 그 또 다른 방법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 스프링 데이터 사이트에 가면 친절하게 가이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실습은 못 해보겠고요. 죄송해요. 제가 딱 4분만 더 먹을게요. 오늘 욕을 먹겠네요. 한 바가지. 네. 그 이제 지금 실무 경험담을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써보면 그 테이블 중심에서 객체 중심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물론 완전 레거시고 조인 엉망으로 돼 있고 이런 프로젝트는 그냥 솔직히 경험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건 SQL 유지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뭔가 그 설계가 잘 돼 있는 테이블에 뭔가 딱 관계를 보고 설계가 잘 돼 있고 JP를 할만하겠다 하면 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완전 레거시의 그 DB 모델링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들이면 그냥 기준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JP를 하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써보려면은 좀 팀 간에 그 스터디를 하고 이제 써도 되겠다라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2명 이상. 항상 고민인데 2명 이상 밀면은 써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희 팀은 기본으로 다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토비 아저씨도 자기의 모든 프로젝트는 하이버네이트 ORM을 JPL을 요즘에 JPL을 갈라 하시는데 기본으로 다 깔고 들어간다 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약을 팔았고요. 네. 유연한 데이터베이스 변경이 이게 장점이에요. JUnit 테스트 할 때는 JUnit 통합 테스트 할 때 여러분 되게 힘들거든요. DB SQL로 돼 있으면. 근데 얘는 H2 메모리 DB로 돌려버립니다. 그 JUnit 돌릴 때는 방어는 H2를 쓰고 H2를 메모리 DB로 쓸게 하면 DB 안 띄고 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통합 테스트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로컬 PC에서 또 서버 통계 띄워서 확인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H2를 로컬로 띄우시면 됩니다. 방어만 H2로 세팅하면 되고. 그리고 개발 운영은 MySQL 오라클로 방어를 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로컬 PC에서 개발자가 마음껏 DB를 변경하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생산성과 버그를 픽스하는데 아주 큰 생산성 현상이 일어나요. 네. 자,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실제로 변경된 경험이 있어요. 개발을 MySQL로 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일이었는데 갑자기 오라클로 결정이 딱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손댈 게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코드가 시퀀스 바꿔주는 거 빼고는 거의 손댈 필요 없이 굉장히 심리스하게 MySQL에서 오라클로 금방 바꿨어요. 네, 개발하다가 갑자기 이제 결정이 난 거죠. 오라클 쓰겠다고. 네, 그래서 힘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할 때 리파지토리를 CRUD 하는 거 그냥 믿고 가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쿼리를 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쿼리를 짰으면 난 내 쿼리를 못 믿거든요. 근데 내가 짠 게 아니고 이미 수많은 이 프레임워크에서 수많은 테스트 케이스들이 다 검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 짜는 것도 많이 줄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류를 정말 빨리 찾아요. 컴파일 타임 시점에 오류를 되게 많이 잡고 적어도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점에 많이 잡아요. 대부분의 오류는 비즈니스 로직 우리가 잘못 짠 거 이런 것들인 거고 네, 최소한 쿼리 문법 오류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비즈니스 오류고요. 자, 실무 경험담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즉시 로딩으로 세팅되는 거는 항상 문제가 발견났어요. 매년. 쿼리가 막 튀어요. 그 제니퍼 돌리고 이제 퍼포먼스 막 보면 쿼리 두두둑 튀고 한 번에 쿼리가 100개씩 날아가고 그래 M+1 터져가지고 뭐냐면은 객체 리스트로 줘야 했는데 그 연관된 거를 이제 막 찾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지원 로딩 쓰고 패치 조인 딱 걸어버리면은 그냥 그게 제일 깔끔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최근에 실제 겪은 일인데 저희가 여기 또 그 개발하셨던 분 같이 오셨는데 2000 몇백 라인짜리가 되는 다이나믹 쿼리를 짤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해. 근데 확인해 보니까 쿼리가 2초씩 걸리는 거예요. 1초, 2초씩. 이거는 분명히 DB의 문제다. 2000 라인짜리가 날아가니까. 근데 실제 그 쿼리를 복사해서 붙이니까 막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뭐 50ms 단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고 다 뒤져봤더니 하이버네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내부에 ent-LR이라는 문법을 JPQL을 SQL을 변환한 파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파서가 완전 구닥다리예요. 그래서 너무 느리고 버그도 많고 그래서 하이버네이트에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거를 동적 쿼리를 정적 쿼리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정적 쿼리를 바꾸면은 하이버네이트가 쿼리를 재사용해요. 한번 파싱되면 그냥 다시 재사용해요.
그래서 그냥 정적 커리를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네. 자,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버네이트 이제 5가 조만간 릴리즈 되거든요. 이제 기대하는 거는 내부 파설을 지금 바꾸려고 했어요. 이걸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파싱 속도가 굉장히 증가할 거고, 이게 지금 핵심인데, 하이버네이트에서 사용하는 JPQL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프롬절에 서브 쿼리가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서브 쿼리가 되거든요. 뭐 셀렉트절에도 되고, 뭐 인절에서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웨어절에서 되는데 프롬절에 서브 쿼리가 안 돼요. 이게 참 아까울 때가 많거든요. 뭔가 이것만 되면 뭔가 한 방에 될 것 같은데 괜히 가져와서 한 번 더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다 확인해 보니까 하이버네이트에서 이런 이슈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묵혀져 있는데 내부 파사가 안 돼 있고, 하이버네이트 5.0의 가장 큰 변화는 내부 파사를 바꾸겠다 하고 5.1부터는 바꾼 파사로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이제 집어넣겠다. 이클립스 링크 이런 거 다 돼요. 그건 나오는 최신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세타 조인 시에 외부 조인이 안 된다. 내부 조인은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아깝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이티브 쿼리를 짤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고요. 와, 죄송해요. 시간을 많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두 분은 오셔서 이거 받아가세요. 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김영환님 다시 한번 수박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밖에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경비 도너츠 커피랑 쿠키를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드시면 되고요. 다음 발표는 김정훈님께서 GQ 오버뷰를 하시는데 이제 16cm 보면에 소문제 정훈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